네, 이제는 뉴스 정면 승부 3부 이번 주 승부 시작합니다. 자,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하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은 지방선거. 자, 뭐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말이죠. 네. 이제 지방선거 투표 가지고 좀 한번 투표를 가지고 좀 얘기 좀 해보죠. 이게 저 투표율 예측이 두 분 다 틀리셨는데 지난주에 나오셔서 얘기하는 거. 소장님은 그래도 가깝게 맞추셨어요. 그렇죠. 배 소장님은 좀 가깝게 맞추셨어요. 아, 네. 그때 이은영 소장님께서 예. 네. 아, 예, 예. 이은영 소장님. 배 소장님은 조금 높게 받고 저는 조금 네. 낮게 받고. 예, 예. 저는 투표 동료를 한 것이고요. 60%가 넘을 거라고 예측하지 않으셨어요? 예, 다음 시간에 이제 반성문이라도 좀 써가지고 오셔야 될 것 네, 같은데. 알겠습니다. 대국민 반성문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 총평 먼저 듣고 가죠, 배 소장님. 저는 정말 뭐 이제 일반적인 평가는 뭐 국민의힘 완성, 더불어민주당 참패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말 맙소사 선거가 돼버렸다. 맙소사. 원래 오죽했으면 대부분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층일 수 있겠지만 네. 유권자의 절반밖에 투표를 안 했다는 것은 지난 대선은 77.1%거든요. 무려 네. 27% 가량은 대선과 비교할 때 투표를 안 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정치가 얼마나 국민들을 필요하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도 이게 승복이 안 되니까 결국 또 유권자들이 나서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아니 협치하라고 했더니 또 서로 결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대선 연장전 또 2차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네.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에 기회 줄 테니까 한번 잘 해봐. 그럼 네. 2년 뒤에 예. 총선에서 평가할게. 저는 이게 민심이었던 것 같아요. 낮은 투표율이 정치 불신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예. 보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속에서도 유권자들이 상당히 진짜 현명한 선택을 해주셨다. 현명하죠. 그렇죠. 선거 결과로 네, 보면 결과 제일 보면은 이번에 그 투표율은 낮았지만은 그 분석을 해야 될 영역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지방선거 보통 줄투표라고 하는데 이번에 그 현상이 수도권에서는 교차투표 현상이 좀 일어났었고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교차투표가 일어났다는 거는 하나하나 다 봤다는 얘기거든요. 후보들을 후보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다는 네, 그래서 거죠. 여기 예. 뭐 광역은 여길 찍고 뭐 기천 여길 찍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서 투표장에 나가셨다는 얘기여서 야 이제 각 정당들이 유권자 이렇게 높은 입맛을 맞추려면 참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네. 이 소장님 말씀이 주로 이제 적용이 됐던 곳은 경기도가 그런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서울만 하더라도 17개 구는 또 국민의힘이 차지를 했고 8개 구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방어를 한 셈이거든요. 그런데 네. 현직이 24명이나 있었는데 8곳밖에 방어를 못했다. 그렇다면 그것도 저는 줄투표에서 아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한강변에서도 또 국민의힘이 대부분 또 휩쓸었는데 성동만 제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 지방선거라는 것이 꼼꼼하게 이 성과 평가에 의한 네. 그런 선거였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일꾼을 뽑는 선거였기 때문에 네. 그 유권자들이 그래도 이번 선거에서는 조금 그 인물들을 하나하나 뜯어본 게 아닌가 해서 희망을 주는 선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승자 패자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승자부터 좀 살펴보죠. 네. 배종찬 소장님. 저는 민심으로 했습니다. 민심으로 한 이유는 뭐냐면 유권자인데 30여 년 동안 이렇게 선거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87년 대선 때도 저는 현장에 가서 대선 후보들이 연설하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보면 뭐 YS 같은 경우에 삼김 또 노태우 후보까지 있을 때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확실해 정식시키겠습니다.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알아버렸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네. 저는 참 유권자들이 무섭다. 그러니까 4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선거 결과거든요. 그 이야기는 4년 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실어준 것이고 한번 해보라.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유권자들이 대선 끝나고 나서도 아직까지 판별이 안 되니까 그럼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에 한번 해봐라. 근데 지금 잘해서 지금 당장 무슨 성과가 있어서 저는 그런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기회를 국민들이 안 줄 수는 없거든요. 우왕좌왕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네. 다시 이제 2년 내에 이 기회를 준 것에 대한 평가는 2024년에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가 끝날 때마다 너무 무섭고 결국 승자는 언제나 선거 끝나고 나면 민심이구나, 유권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근데 이제 뭐 민심 유권자를 꼽으셨는데, 근데 선거 전에 여론조사 그리고 선거 결과 이걸 놓고 봤을 때 선거 전에 여론조사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평가를 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결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방송 3사입니다. 방송 3사가 선거 직전인 23일부터 25일까지 MBC, KBS, SBS가 입소스,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의뢰해서 실시했던 조사 결과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7개 중에서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9곳이 국민의힘이 우세, 4곳이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하다라고 전망을 했었고 경합이 4곳이었거든요. 그런데 9곳 4곳이니까 이 비율에 따라서 경합 4곳을 나눠보면 3곳은 국민의힘으로 가고 한 곳 정도만 더불어민주당으로 하고 12대 5를 예상했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그런가요? 12대 5를 예상. 정확하게 예상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실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오차 범위 내 아주 근소한 차이로 방송 3사 이 조사에서는 25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근소하게 오차 범위 내 앞서는 결과였거든. 근데 그 결과대로 나온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방송 3사 조사는 비교적 정확도가 높았는데 그 기초 단체장들을 ARS로 한 조사들은 또 거의 정당 지지율로 수렴되는 결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그 기초 단체장은 아주 민주당이 대폭망을 하는 그런 결과들을 예측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선전을 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이번에 좀 그 ARS 조사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 이게 자꾸 이제 유권자들에게 너무 큰 혼란을 준 게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그 예측은 그렇습니다. 좀 틀린 게 있군요. 구청장이나 시장들. 이 소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투표율이다. 왜냐하면은 여론조사는 투표율이 100%일 거라는 걸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응답했던 상당수의 유권자들은 투표소를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 절반밖에 투표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 결과가 결국 선거를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옮겨가려면 여기에는 다른 변수, 즉 세대별 투표율 또 정당 지지층별 투표율이라는 것이 감안돼야지 반영돼야지만 하는 것이죠. 투표율에 따라서 여론조사가 또 정확도를 또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있겠군요. 자, 이번에는 이은영 소장님 이번 주 승자 어떻게 꼽으셨는지.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 차기 대선 주자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다 등장이 됐다. 특히 이제 그 국정 안정을 위해서 그 여당에게 힘을 실어 달라라는 그 호소가 사실 좀 50% 초반 정도로 해서 좀 그 압도적으로 이제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선거를 영향을 주는 정도 50% 이상을 영향을 줬는데 그 속에서 나온 그 결과들을 보면은 이재명, 안철수, 오세훈, 김동연, 그다음에 홍준표 등등의 광역단체장으로 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분들이 차기 대선 주자 군을 다시 형성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이분들이 승자로 이제 등장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성 단체장도 저는 승자로 꼽았는데 지금 이제 광역단체장은 이번에 한 명도 안 됐어요. 후보는 3분이 나왔는데 다 떨어졌고, 기초단체장은 전국이 226개 중에서 7명의 여성 단체장이 나왔습니다. 거기가 서울은 이제 서울하고 경기에서 나왔는데 서울은 그 용산, 그 다음에 은평, 그리고 그 강북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는 안성, 과천, 이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도전도 좀 적었지만 최종 그 승자가 된 숫자도 너무 적어서 이게 한 3.1%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관문을 뚫은 그 여성 기초단체장 7분이 승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지선보다는 나아진 결과인가요? 그러니까 여성 아니에요.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결국. 더 안 좋아졌다고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차기 대선 주자 또 여성 단체장을 꼽으셨는데 근데 이제 낙선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인물도 있지 않습니까? 한 2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한다면 결국 광역단체장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적어도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사람 정도면 대권도 노려볼 만한 사람 또는 당 내에서는 당권에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인물 또 한편으로는 적어도 국민의힘 경우에는 현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을 수도 있는 인물이거든요. 저는 경기도의 김은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큰 차이가 아니라 0.15%거든요. 8,900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은혜 후보는 석패를 냈지만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지지자의 임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고 또 저는 강원지사에 출마했던 이광재. 개인기의 이광재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전체적인 구도가 참 강원이 이번에 힘들었던 거죠. 안보와 보수 판세가 무게가 실려 있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김진태 당선자가 됐지만 그래도 이광재 후보 그러면은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개인기가 대단한 또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또 민주당은 개혁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개혁 과제에 상당히 아이디어가 많은 인물이기 때문에 이른바 아이디어 뿜뿜 정치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또 이름에도 빛날 광은 아니겠죠. 광이 들어가 있네. 그래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 갤럽 조사에서도 가장 이제 좀 아쉬운 후보가 이제 김은혜 후보가 높게 1위로 나왔더라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의 저는 2명 정도를 더 꼽는다면 역시 충청권에서 낙선한 그 양승조 도지사하고 허태정 시장 이 두 분이 상당히 이제 경합지로 분류된 지역이어서 기대를 했었지만 결국에 이제 승리를 안지 못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곧 전대가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 전대 논란 속에서 이분들이 다시 또 선수로 뛰어든다면 민주당이 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도 나왔었던 분이기 때문에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승자 두 분이 꼽아주신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좀 패자로 가보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부터 좀 꼽아보죠. 저는 역시 이제 민주당 비대위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이번에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총 득표 수를 보면은 국민의힘은 한 1,200만여 표고 민주당은 한 970만여 표거든요. 근데 그 2,000표 이내로 승패가 엇갈린 지역들이 꽤 많아요, 수도권에서. 근데 그렇게 승패가 엇갈린 가장 좀 원인을 꼽아보라면 저는 역시 비대위 갈등, 선거 표심이 결정이 되는 일주일 또 사전 투표가 하기 바로 전날 그 갈등이 시작이 돼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갈등 모습을 노정했던 이 민주당 비대위가 결국 그 사과하고 사퇴했지만 너무 이번 주에 패자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정의당도 저는 패자로 꼽았습니다. 지금 정의당은 후보는 다 냈는데 시도지사 0명, 시군구청장 0명, 재보궐도 0명, 시도의원 1명, 시군구 의원 7명. 그래서 지난 2년간 그 정의당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등장을 했지만 이분들이 결국에는 밭갈이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이런 아주 저조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결국 정의당은 그 앞으로 이제 다음 또 총선과 대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 결과표를 성적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정의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당이 변화되고 또 우리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것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의당이 과연 어떤 진보를 의미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삼행시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정말로 의지를 처절하게 가지고 당을 혁신하라. 참 뭔가 정의당에 대해서 그래도 당세는 약하고 지지율은 낮을 망정 정의당이 정말 호감이 가는 정당이다. 그랬던 때가 있거든요. 2002년 대선에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바로 정의당의 전신이니까요. 이재원 앵커께서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권영길 대선 후보가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잘 살아집니까? 그거 기억하는 사람들은 한 40, 50대. 그렇죠. 나이가 좀 되시는 아니 분들. 근데 그때는 민주노동당 그러면은 40대도 잘 모를 것 같은데. 근로자들의 괜히 해야겠네. 근로자들의 성지다. 성지 정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지금도 보면은 뭔가 새로운 인물이나 좀 더 정의당을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수권 정당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인물이 없다. 결국 이제 정당이라는 건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이념, 필로소피, 두 번째는 정책, 팔러시, 세 번째는 피플, 사람이 3P인데
없어요. 그러니까 당의 내용만 가득하고 물론 뭐 류호정이나 장혜영이나 또 주목받는 정치인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뭔가 이번 선거에 나섰던 여영국 전 그렇죠. 의원이나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심상정 전 대표도 걸크러시 이야기를 하지만 신불리 그러지만은 뭔가 새로운 정의당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정의당의 모습은 어느새 사라져 버렸거든요. 네. 정말 저는 혁신하는 어떤 계기를 예.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의당이 평균 당 지지율이 한 3에서 5% 정도 나왔는데 이번 그 정의당의 그 당선자들 숫자보다 진보당은 1%도 안 나왔거든요. 정당 지지율. 근데 그 시군구 의원은 17명, 시도의원 3명, 시군구청장도 1명을 배출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의당보다 지금 진보당이 훨씬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정말 정의당은 좀 깊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삼행시 지으셨는데 네. 정말로 의지를 갖고 당을 혁신해야 된다. 그거 그렇게 전해줘야 되겠네요.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정의당 관계자분들이 다 들으시겠죠. 아니 근데 그 삼행시가 갑자기 너무 뜬금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근데 좀 내용이 네. 좀 정말로 의지를 갖고 당을 혁신해야 된다. 예. 뭐 예, 좋았습니다. 네. 예. 아니 왜 이렇게 저를 디스하시는 겁니까? 예. 자, 정의당을 그러면 배 소장님도 예. 패자로 보셨고 또 누구를 꼽으세요? 제가 꼽았던 패자는 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더불어민주당이다. 근데 이건 이제 너무 똑같은 많이 거네요, 알고 있는 그러니까. 내용이라서 예. 식상할 수 있는데 예. 저는 다른 것보다도 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투표하러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출구조사 자료에 따르면은 전통적인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 남자의 경우에는 네. 투표율이 40.9%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 남성의 경우에는 투표율이 73.9%예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과 비교를 해도 확 줄어든 40대 화이트 칼라 원래 남자 60대 예. 이상의 투표율은 높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60대 이상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 대선 때. 그러니까요. 그런데 40대는 대선에 비하면 너무 준 거죠. 그러니까 안 그것 나왔죠. 자체가 투표조차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제 큰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승자 패자 들어봤는데요. 자, 4부에는 이번 주 승부처를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자, 3부에 이어서 이번 주 승부 여론 동향으로 정치권의 이슈를 짚어보는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자연스럽게 지방선거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은영 소장, 배종찬 소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4부에서는 이번 주 승부처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배종찬 소장님부터 네. 짚어볼까요? 저는 이제 우리가 계속 선거 내내 가장 혼전이 또 핫플레이스가 경기도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진짜 정말 속상해요. 우리를 잠 못 들게 한 두 후보 예. 김동연, 김은혜. 이 두 양김이죠. 양김 후보 때문에 새벽 5시까지 6시까지 다 깨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안 주무셨어요? 아니 저는 개표 방송 2시 반까지 하고 들어갔는데 예. 저는 그 개표 방송에서 경기도가 아직 모르겠다 나는 제 경험에 따라 왜냐하면 2014년에 제가 출구조사를 담당했거든요. 방송 3사. 근데 그때도 경기도가 아마 당락이 엇갈렸던 것 같아요. 네. 출구조사하고. 그러니까 경기도가 너무 어려운 지역입니다. 예. 동서남북의 표심이 다르고 또 인구가 가장 많고 투표를 예측할 수 있는 투표소를 선정하는 것도 가장 어려운 지역이 경기도거든요. 그래서 방송에 나온 분들은 다 안 달라질 거다. 근데 저 혼자만 강용석 변수 그거 무시 못할 거예요. 적중을 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 제 분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말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제 틀렸나 맞았나.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말을 말아야지. 이게 5시 32분에 예. 딱 이게 완전 판도 변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혼전 또 박빙 예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저는 판도 변화. 네. 김동연이라는 인물이 당선자가 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 유력 정치인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과 이제는 김동연 당선자 사이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의 승부처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정치권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치 상황에서 저는 상당한 승부처가 될 어떤 시발점이 경기도로 보입니다. 네. 경기도 또 김동연 후보, 예. 김동연 당선인. 예.
그 잠깐 그 경기도 투표 얘기를 하면은 그때 이제 개표 현황 때 12시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1% 차이로 좁혀지면서 3만 표 차 격차가 났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도 그 추세선을 쭉 그려봤는데 그 98%가 되면은 딱 그 1%가 뒤집어지는 게 98% 개표했을 때 그렇게 추세선이 나오더라고요. 그 예측이 되셨어요? 네네. 그게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 이거 끝까지 봐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이게 100% 넘어갔는데 이 격차가 뒤집어진 게 안 나오면은 어려운 거고. 100%요? 100%가? 예, 그러니까 그 100% 개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 넘어갔을 때 이게 뒤집어지는 게 나오면은 끝까지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안쪽에서 넘어가는 게 나와가지고 끝나기 전에 그렇죠. 그 추세가 바뀔 것으로 예측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 계속 지켜봤었는데 아마 그렇게 계산하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지금 다시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저도 경기도를 봤는데 지금 어쨌든 이 경기도지사 선거가 지금 좀 전에도 같이 얘기 좀 잠깐 했었는데 그 강용석 후보를 품었으면은 어땠을까?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강용석 후보가 내세운 조건이 좀 너무 김은혜 후보가 받기 어려운 거였어요. TV토론 3번 하고 당 이름 빼고 여론조사 100%로 하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당내 상황 때문에 결국 단일화가 안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거가 만약에 단일화가 됐으면 이 김은혜 후보가 이 작은 8천여 표를 또 극복하고 당선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요. 네. 배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강우석 후보는 사실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득표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저는 2012년이 떠오르는데 2012년이 지나고 봤더니 그때 대선이 또 상당히 박빙이었어요. 1.8%인가 48%가 이 차이였거든요. 네.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그런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당신이 이제 후보였는데 선거전이 전개되는데 이인재 전 의원을 품습니다. 이인재 의원이 있는 당과 합당을 해요. 다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아니 뭐 선거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 그럼 뭐 영향도 없을 텐데 왜 그래? 선거는 시츄에이셔널 어널리시스를 하면 안 돼요. 상황적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한 100개의 조사에서 김은혜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섰으니까 뭐 강용석 영향력 별로 뭐 처음에 10% 득표할 것 지지율 나오더니 뭐 나중에 보니까 2, 3%니까 별로 아닙니다. 선거는요. 펀더멘털 어널리시스를 해야 돼요. 그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지난 대선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왜 단일화를 했을까? 그렇죠. 예측할 수 있는 변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선거예요. 그 이야기면 강용석 후보를 어떻게든 물밑 협상을 해서라도 정리를 했었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가정이라는 건 가정일 뿐입니다. 그 강용석 후보가 혐오감이 강해서 만약에 단일화를 해봐요. 그러면 여성표 빠져나오고 중도층표 빠져나오고 김은혜 후보가 질 거예요. 그런데 선거는 가정에 의한 게 아닙니다. 결국 보이는 변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선거예요. 그래야 이깁니다.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유권자에게 선택의 폭을 좁혀버려야 되네요. 그렇죠. 역시.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자, 이인용 소장님 이번 주 승부처 어디를 꼽으십니까? 저도 이제 경기도인데 저는 경기도 의회를 승부처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회가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동수가 나왔어요. 의석수가 78석 대 78석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게 그 유례가 없는 일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의회가 사실은 이제 지금 여소야대 국면과 똑같 경기도에서는 여소 동수가 나왔다. 여야 동수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럴 경우에 이제 계속 지금 티격태격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도지사를 견제하는 이 의회가 이렇게 동수가 나와버리면 이 도지사가 중재 역할을 상당히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만약에 잘 해낸다면 지금도 상당히 지금 대선 주자로 완전히 부상이 됐잖아요. 이걸 잘 해낸다면 그 리더십을 사람들이 다시 평가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경기도 의회를 승부처로 꼽았습니다. 김동연 당선인 같은 경우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 만약에 이제 표결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야 이제 동수가 나온다면은 부결이잖아요. 그렇게 부결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아마 이제 부결이 될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뭔가 이제 협의를 하겠죠. 그 전에 논의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정 정치 모델이라는 거를 이제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전에 남경필 지사가 연정도지사라고 해서 서로 이제 좀 티격태격할 때 그걸 좀 야쪽에 그 당시 야쪽에 사람을 임명을 해갖고 조정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좀 그런 협치의 모델을 만들 것 같은데 그게 성공한다면 김동연 후보 도지사는 이제 다음 대선 때 상당히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되는 그렇죠. 것이죠. 지금 뭐 네. 윤영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전에 김문수 전 지사 시절에는 남경필 전 지사 시절에 시도했던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정무부지사를 국민의힘 성향이 강한 인물을 임명한다면은 이것도 굉장히 좀 파격적인 인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네. 의회와의 기능을 초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 경기도 의회 의장 출신을 근데 국민의힘 또 보수 성향이 있는 인물을 정무부지사로 임명을 한다. 그런 시도도 이제 한번 감안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의원이 되셨는데 그 민주당 내 당대표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 갈등이 굉장히 좀 지금 심각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과 만약에 김동연 후보가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청 정치 협치의 모델을 잘 구성하면 이게 대비가 될 수도 있어요. 지역민들이 보거나 유권자들이 볼 때.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전국 상황까지 예상을 해본다면 당 내에서의 이재명 의원 그리고 당 바깥에서의 김동연 지사가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념이나 좀 정치적 색깔이 강한 대결보다는 뭔가 성과를 내는 그런 더불어민주당 내에 대권 판도가 전개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이번 주 승부처로 이제 경기도 의회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번 주 승부처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그렇네요. 김동연 당선인이 도정을 네.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이거 자체가 도정 자체가 정치 그 활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정치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이제 민주당과의 협력도 굉장히 강화하면서 이제 그 민주당 중심으로 파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자 이제 경기도 의회를 봤는데 서울시 의회는 이번에 역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오세훈 시장의 이제 시정에 이제 힘이 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이번 결과로 탄력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4년 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압승했다. 이런 이제 일반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행정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다음에 의회 권력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지방 권력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일종의 승부처가 됐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 네. 방송의 승부처처럼 그 승부처가 국민의힘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번 선거 결과가 2년 동안의 기회를 주고 있다. 네. 총선 때까지 기회 줄 때는 해봐. 이게 이제 이번 선거의 의미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꼭 그 탄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오세훈 지금 이제 시장이 그 선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서울 같은 경우가 이제 부동산 문제의 가장 핵심 진원지인데 네. 지금 국토부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총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두 사람도 사실 대권 주자입니다. 원희룡 장관과 그 오세훈 시장도 예.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둘이 반드시 협조를 해서 결과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약간 좀 긴장 관계 속에서 서로 성과를 내려는 그런 흐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경쟁 관계가 그렇습니다. 경쟁 관계이기 형성되는군요.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두 사람이 합심해서 같이 잘 가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쟁을 하겠죠. 근데 네. 이제 그 모습 자체가 삐그덕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건 또 국민들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쉽사리 그렇게 공개적으로 표면적으로 경쟁 충돌하는 모습을 노출할 수는 없을 테고 네. 조금 의견이 갈린다든지 아니면 더 경쟁하고 성과를 내는 쪽으로 승부가 이 정부 내에서도 윤석열 네. 정부 내에서도 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봐요. 짧게 예, 덧붙이면 알겠습니다. 그 김현미 국토부 교통부 장관하고 고 박원순 시장도 약간 갈등 관계였었거든요. 주택 그렇군요. 문제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압승이 반드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안정이나 뭐 탄력을 받는 데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차기 되겠네요. 대선 주자가 예. 너무 많이 지금 나와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네. 이번 주 승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